1985년 여름 마카오 타이파 섬의 해변가에는 팔선식당이라는 작은 해산물 식당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주인 가족이 정이 많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식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이라도 갔나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식당 주변에 묘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여 흘러나온 그 냄새는 비린 듯하면서도 한여름 고기 썩는 냄새 같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주인 가족 10명,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닭과 오리를 팔선식당에 납품하던 상인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8월 4일까지만 해도 정님이 전화로 평소처럼 주문을 했습니다. 배달을 갔을 때도 모든 게 정상이었죠. 정님은 식당에 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배달을 가니 식당 문에 휴업 사흘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걱정이 되어 정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정님이 아니었죠. 낯선 남자가 나와서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정님 씨 가족은 주하이로 여행 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님이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수기에 식당을 닫고 여행을 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인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사흘 후인 8월 8일 마카오 루안섬의 검은 모래 해변 헤이샤 비치에서는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즐기던 해수욕객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해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목이었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4개의 오른쪽 발바닥, 2개의 왼쪽 발바닥, 그리고 2개의 손바닥. 총 8개의 신체 조각이 파도에 실려왔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어요. 최소 이틀 이상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오른쪽 발바닥이 4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는 것. 더욱 섬뜩한 것은 절단면이었어요. 깔끔하게 잘린 단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정확하게 절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들은 망치로 눌린 듯 으스러져 있었죠. 범인이 지문을 파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날 한 마리 들개가 또 다른 손목을 물고 해변을 배회했어요. 사흘 후에는 오른쪽 손목과 발바닥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결국 총 11개의 신체 조각이 수거되었죠. 마카오 사법경찰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법의학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파괴된 손가락에서는 뚜렷한 지문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사건이라는 것.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이 11조각의 신체는 누구의 것일까? 경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시신 조각들이 바로 며칠 전 갑자기 문을 닫은 팔선식당, 그곳의 주인 가족 10명이라는 것을. 식당. 1985년의 마카오는 아직 카지노의 도시로 완전히 변모하기 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이 작은 반도에는 중국 전통과 서양 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가 흘렀죠. 헤이샤와는 마카오 본토 북쪽에 위치한 서민들의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빨래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 팔선식당이라는 해산물 전문 식당이 있었죠. 팔선식당은 1960년대에 문을 연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구운 고기를 파는 노점상이었던 주인 정님이 조금씩 사업을 키워서 제대로 된 식당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그의 나이 50대 중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정님은 헤이샤완 제7거리 서쪽의 노점상 구역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비큐 고기를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음식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단골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헤이샤완 마로 14번지에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죠. 바로 팔선식당이었습니다. 정님의 가족은 모두 10명이었어요. 42살의 아내 자무이, 18살부터 7살까지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넷이었고 아들은 막내인 관더 하나뿐이었죠.
마흔을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인 일은 살해 천리룽 할머니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이모인 60살의 천리젠, 그리고 정림의 사촌형이자 식당의 주방장을 맡고 있던 61살의 정보량까지 대가족이 함께 모여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은 번창했어요. 정림은 근면했고 정직했죠. 음식 맛도 좋아서 동네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차슈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이 한 남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남자가 이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황지영은 1986년 당시 50세 전후의 중년 남자였어요.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20대 초반이었고 막내 아들은 겨우 7살이었죠.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그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황지영이라는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는 12년 전인 1974년 홍콩에서 천찌량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창로 살인 방화 사건이라 불린 그 사건에서 그는 6명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죠. 다행히 가족들이 살아남았지만 그는 홍콩을 떠나 마카오로 도망쳤습니다. 마카오에서 황지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정림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식당 단골 손님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친해졌고 자주 어울려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카오에서 도박은 흔한 일이었어요. 마작을 치거나 사해라는 주사위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일상적인 오락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돈을 걸고 시간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4년 어느 날 밤 상황이 달라졌어요. 팔선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정림 부부와 주방장 그리고 황지영이 함께 모여 도박을 했습니다. 자무이의 이모인 천리젠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황지영은 2,000 마카오 달러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돈이 점점 커졌습니다. 황지영은 계속 이겼고 정림은 계속 졌어요. 몇만 원을 잃은 후 그만두려던 황지영을 정림의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판을 계속 이어가자고 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났을 때 정림 부부는 황지영에게 18만 원을 잃었어요. 1985년 당시 18만 마카오 달러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정림이 수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셈이었죠. 황지영은 나름 관대하게 행동했어요. 1년 안에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림은 절박한 마음에 약속했죠. 만약 갚지 못하면 팔선 식당을 황지영에게 넘기겠다고.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서도 없었어요.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황지영은 여러 차례 정림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림 부부는 매번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습니다. 18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고 그들에게는 그 돈이 없었죠. 황지영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주방장과 종업원들을 구해놓고 1985년 8월 8일부터 그들이 팔선 식당에서 일하도록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정림이 약속대로 식당을 넘겨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정림은 거절했습니다. 식당을 넘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것. 1985년 8월 4일 일요일, 황지영은 그날 밤 팔선 식당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1985년 8월 4일 오후, 팔선 식당에 닭과 오리를 공급하던 상인은 정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식재료를 주문하는 전화였죠. 오후에 식당으로 배달을 갔을 때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정림은 식당에 있었고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팔선 식당은 평소와 같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 늦은 시각, 황지영이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돈 좀 갚아주시오. 황지영의 요구에 정림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황지영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2, 3만 원만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지만 정림의 아내 자무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돈을 갚아? 당신 차용증이라도 있어? 광동어 욕설이 섞인 말이었죠. 증거가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황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는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쳐 병 밑부분을 깨뜨렸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튀어나온 흉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정림의 막내 아들 7살 관더의 목에 깨진 병을 들이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식당 안에는 정림 부부와 4딸, 막내 아들 관더, 할머니 천리룽, 그리고 주방장 정보량까지 총 9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림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황지영은 자무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묶으라고. 자무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과 주방장을 하나씩 묶기 시작했어요. 남편 정림, 4딸들, 시어머니, 주방장 하나씩 끈으로 묶고 입에는 천을 물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영은 자무이에게 아들 관더도 묶으라고 했죠. 어머니가 다가오자 관더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무이는 아들을 묶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황지영에게 달려들었죠. 아들을 구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어요. 하지만 황지영의 손에는 깨진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무이의 목을 향해 유리 조각을 찔렀어요. 날카로운 유리가 목을 관통했습니다. 자무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피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황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묶여있던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깨진 유리로 찔렀습니다. 혹은 맨손으로 목을 조르며 죽였죠. 정림, 4딸, 할머니, 주방장 한 명 한 명 차례로. 마지막 남은 것은 7살 관더였어요. 어린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922포가 경찰을 부를 거야. 922포, 즉 9째 이모 할머니 천리젠을 말하는 것이었죠. 관더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황지영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맞다, 천리젠이 있었다. 그녀는 정림의 집에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죠. 만약 내일 아침 정림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분명 의심할 것이다. 황지영은 어린 관더마저 죽였습니다. 9명이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리젠을 제거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황지영은 천리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더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쓰러졌어요. 정림씨 부부가 아무도 없어서 할머니께서 같이 가주셔야 해요. 천리젠은 의심 없이 황지영을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팔선식당에 도착한 천리젠은 그곳에서 황지영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10명 모두가 죽었죠.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황지영은 8시간 동안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식당의 주방 도구들을 사용해 19의 시신을 토막냈어요. 뼈를 자르고 살을 발라냈죠. 모든 조각을 검은색 비닐봉지 2겹으로 감싸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부는 바다에 던졌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8월 5일 아침 식당 문에는 사흘간 휴업이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닭과 오리를 배달하러 온 상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며칠 후 정림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낯선 남자가 나와서 정림 가족은 주아이로 여행 갔다고 말했죠. 그 남자가 바로 황지영이었습니다. 사흘 후인 8월 8일 황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새 주방장과 종업원들을 불러 팔선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림이 소유하던 헤이샤완 제사가의 부동산도 임대를 놓았죠. 정림이 소유하던 자동차는 황지영의 큰아들이 몰고 다녔어요. 같은 날 헤이샤 해변에서는 8조각의 인체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막막했어요. 신원은 중국 본토에서 법의학자를 불러 지문을 추출하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며칠 후 추가로 3조각이 더 발견되어 총 11조각의 인체 부위가 수거되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황지영은 1년 내내 평온하게 지냈어요. 팔선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정림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죠.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1986년 4월, 즉 시신이 처음 발견된 지 8달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마카오 사법경찰서와 광저우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중국 중산에 사는 정림의 남동생이었어요. 제 형 정림은 마카오에서 수년간 근면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초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이 마카오에서 운영하던 팔선 식당은 이제 황씨 성을 가진 다른 남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카오 루안 헤이샤 해변에서 인체 조각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형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경찰께서 형의 행방을 찾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에는 실종된 10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정림 50대, 아내 자무이 42살, 딸 정바오충 18살, 정바오옹 12살, 정바오원 10살, 정바오와 9살, 아들 정관더 7살, 자무이의 어머니 천리룽 70살, 이모 천리젠 60살, 그리고 주방장이자 정림의 사촌형 정보량 61살.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해변에서 수거한 11조각의 지문과 정림 가족의 지문 기록을 대조했어요. 그중 한 조각에서 천리젠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해변의 시신 조각들은 정림 가족의 것이었고 팔선 식당을 차지한 황지영이 최대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황지영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1986년 9월 28일 오후 황지영은 급히 팔선 식당을 나서 중국 본토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국경에서 체포했죠.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황지영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정림이 도박으로 18만 원을 잃고 식당과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 후 해외로 이민 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그의 거짓말을 드러냈어요. 정림 가족의 출국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지영의 금고에서는 정림의 은행 금고 열쇠, 홍콩 귀환 증명서, 4자녀의 출생 증명서가 발견되었죠. 만약 정말 이민을 갔다면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두고 갈 리가 없었어요. 닭과 오리 배달 상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8월 4일 오후에는 정림이 평소처럼 전화로 주문을 했고 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갑자기 사흘간 휴업 공지가 붙어 있었죠. 천리젠의 이웃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8월 5일 새벽 30대 남자가 천리젠을 찾아와 정림의 아들이 열이 나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 후로 천리젠은 돌아오지 않았죠. 황지영은 당시 50세였습니다. 증언 속의 30대 남자는 누구일까요?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 남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1986년 10월 2일 황지영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마카오 시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요. 경찰은 답답했죠. 시신의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수감된 지 이틀 만에 황지영은 첫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는 쓰레기통의 철판을 떼어내 날카롭게 만든 후 손목을 그었습니다. 왼쪽 손목을 세로로 깊게 그은 후 가로로도 톱질하듯 그었죠. 다행히 다른 재소자들이 발견해 교도관에게 알렸고 황지영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은 5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절단된 혈관을 봉합하고 간신히 그의 목숨을 살렸죠. 하지만 황지영의 죽으려는 의지는 확고했어요. 10월 6일 교도소에서 황지영은 같은 감방의 재소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재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황지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1984년 어느 날 밤 나는 팔선 식당에서 정림 부부, 주방장과 함께 사회 도박을 했다네. 2천 마카오 달러로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게 걸었는데 정림 아내가 계속하자고 해서 판돈이 점점 커졌어. 결국 나는 18만 원을 땄지. 정림은 1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 만약 못 갚으면 팔선 식당을 나에게 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1년 동안 그들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네. 1985년 8월 4일 밤 나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으러 갔어. 2, 3만 원만이라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자고 했지. 하지만 정림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어. 무슨 돈을 갚아? 차용증이나 있어? 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나는 맥주병을 깨서 정림의 아들을 인질로 잡았어. 그리고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을 묶으라고 시켰지. 정림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덤벼들었어. 나는 깨진 유리로 그녀의 목을 찔렀지. 피가 쏟아졌어.
그때 이미 미쳐버렸던 것 같아. 묶여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죽였지. 마지막으로 어린 관더가 말했어. 구이이포가 경찰을 부를 거야라고. 그 말을 듣고 천리젠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 다음날 아침 천리젠의 집에 가서 관더가 아프다며 데려왔어. 팔선식당에서 그녀도 죽였지. 8시간 동안 시신을 토막냈어.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지. 사흘 동안 식당을 청소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 이 증언은 황지영이 자살한 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12월 5일 새벽 황지영은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탄산음료 캔의 고리를 떼어내 날카롭게 갈았어요. 밤새 그것으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같은 방 제소자는 황지영이 침대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서 무언가 하는 것을 봤지만 그저 다른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침 8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교도관들이 황지영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이 그의 왼쪽 손목을 덮고 있었고 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황지영은 50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황지영의 죽음으로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카오의 교도관들은 그날 이후 이상한 풍습을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죽은 사람은 감옥에 살기에 억눌려 혼이 갇힌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지영의 시신을 내보낼 때 한 교도관은 검은 우산을 들고 다른 교도관은 향을 들고 그를 출소시키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10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11조각의 인체 부위 중 단 한 조각만이 천리젠의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었죠. 나머지 조각들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지영은 정말로 8시간 동안 19의 시신을 모두 토막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30대 남자로 목격된 공범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목격자의 착각이었을까? 1989년 2월 20일 오후 5시 마카오 타이파섬의 진액 쓰레기 매립장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대량의 인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이 뼈들이 팔선식당 사건의 피해자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모든 시신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어요. 황지영이 시신을 차슈바오, 즉 차슈 찐빵에 넣어 팔선식당에서 팔았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어떤 손님은 식당의 고기 만두에서 손톱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문은 너무나 널리 퍼져서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1993년 홍콩에서 개봉한 팔선식당지 인육 차슈바오라는 영화였습니다. 배우 황추성이 황지영 역할을 맡아 너무나 사실적으로 연기한 나머지 그해 홍콩 금상장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영화가 개봉된 후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차슈바오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 전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8월의 마카오는 매우 덥습니다. 1985년 당시 대형 냉동고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죠. 만약 시신을 냉동 보관하지 않았다면 금방 부패해서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신고는 없었어요. 게다가 며칠 후 새로운 주방장과 종업원들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식당에 인육이 있었다면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겠죠. 아마도 황지영이 동료 제소자에게 말했다는 대로 그는 8시간 동안 시신을 토막내어 쓰레기통과 바다에 버렸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식당을 청소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지영이 죽으면서 진실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팔선식당 건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재 마카오 빅토리아 호텔의 로비와 주변 상점이 들어서 있어요. 헤이샤완 마로 14번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팔선식당은 여전히 지옥의 주방으로 남아있죠. 마무리 남겨진 질문들. 이 사건은 마카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0명의 목숨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가장 어린 피해자는 겨우 7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는 70살이었습니다. 세 세대가 한꺼번에 몰살당한 비극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만 마카오 달러의 빚, 지금으로 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황지영은 왜 그토록 집착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모욕감 때문이었을까? 정림 부부는 왜 18만 원을 갚지 않았을까요? 정말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차용증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일부러 갚지 않으려 했던 걸까? 만약 그날 밤 정림의 아내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황지영이 2, 3만 원이라도 받았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30대의 공범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만약 존재했다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황지영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도박의 위험성, 빚을 지는 것의 무서움, 말 한마디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황지영은 12년 전 홍콩에서도 살인 미수와 방화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카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림 부부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정림 부부가 그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도박으로 시작된 빚, 갚지 않으려는 태도, 쌓여가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 밤의 폭발, 10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어요. 7살 어린이부터 70살 노인까지.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림은 성실한 식당 주인이었어요. 노점상에서 시작해 조금씩 식당을 키워온 사람이었죠. 아내 자무이는 5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도왔습니다. 4 딸들은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7살 관더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1985년 8월 4일 밤 이후 팔선 식당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황지영이 운영하던 1년 동안 그곳은 그저 겉으로만 평범한 식당이었죠. 하지만 그 바닥 아래 벽 속에는 10명의 비명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빅토리아 호텔을 찾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밤늦게 그곳을 지나다 보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922포가 경찰을 부를 거야라고 외치는 7살 관더의 마지막 외침이.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잔혹해질 수 있는가? 돈과 자존심이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팔선 식당 사건은 끝났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정림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황지영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범죄 사건을 다뤄줬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범죄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